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 시간 관계상 이걸 좀 빨리 지나가고요. 네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그 관연도 문제 분석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그 페이지 553페이지 전력 손실입니다. 그래서 14-3부터 14-7까지를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배전자동화 부분은 그 사실 중요한데 여기서 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좀 못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좀 뭐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 전력 손실. 이 이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송대전 손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전압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력 손실의 경우 경감은 동시에 전압 강화, 전압 변동의 경감과 직결이 된다. 그래서 이 배전선로에서 전력 손실은 전압 강화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시면은 그 역률 계산했던 부분 그리고 이쪽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4-2하고 14-3은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됩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54페이지를 보시면은 66kV의 송배전 손실의 감소 요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책. 이게 지금 5개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로 25점짜리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책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그 서브노트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이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여기는 이제 다른 시각인데 저는 거기서 한 7가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한다면은,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책, 대책 5가지. 그럼 책에 있는 이 부분을 쓰시는 거죠.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전력용 콘덴서의 설치, 고압선로의 대책, 저압선로의 대책, 배전전환음의 승하. 근데 저는 아까 뭐 적전, 콘, 고, 저, 대, 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썼고, 여기선 책에선 5개를 썼고요. 이 부분 없는 거고, 이 부분 없는 겁니다. 그냥.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전류 밀도의 감소 평형, 콘덴서 설치, 고압선로에서의 대책, 저압선로에서의 대책, 배전전압의 승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안지를 만들어서 외우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그 모범 답안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 다음 과정에서는 그 실제로 했던 그 모범 답안들을 가지고 이제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류 밀도의 감소, 이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밀도의 감소와 평형. 여기선 켈빈의 법칙을 이제 써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켈빈의 법칙이 뭐냐? 이런 부분. 콘덴서의 설치. 고압 측에서의 대책. 저압 측에서의 대책. 배전전압의 승합. 또는 저손실 변압기 채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손실을 줄여주기 위한 부분이니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아까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률을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됐죠? 손실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고압선로에서는 어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는지, 저압 쪽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는지, 그 책의 내용에 555페이지에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555페이지.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해서 아까처럼 그 답안지에다 써 주시는데, 내용을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전선로의 전류 밀도와 감소 내지 평형화는 켈빈의 법칙에 따르고, 이런 부분은 이제 켈빈의 법칙을 한번 나중에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계산하는 법칙이 켈빈의 법칙입니다. 1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용 콘덴서의 설치. 아까 손실은 뭐라고요?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고압선로에서의 대책은 아까처럼 손실이 많이 생기는 선로들을 이제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전선의 변경, 증설, 그리고 급전선의 단축화, 뭐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압선로에서 대책은 저압선로 같은 변압기에 대한 부분을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손실 변압기를 채용을 한다. 그리고 배전용 변압기 여기 보시면 철선이 많은 적철심형을 지향해서 권철심형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아모퍼스 변압기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책에서는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고 나중에 제가 드리는 그런 자료들의 를 보고 여러분들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전전압의 승합은 전압이 승합이 되면은 그만큼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압 변동, 왜냐하면 전압 변동이 경감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압 강하율과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감소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 중요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뭐 14-12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승합은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배전전압에 대한 승합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558페이지 보시면 승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9페이지 보시면 승합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승합의 추진 현황, 뭐 승합 방식 이런 것들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4-4-3에 보시면 안전대책에 뉴턴 차단기가 나와 있습니다. 562페이지에 이 뉴턴 차단기가 뭔지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건 저압 쪽에서의 누전 차단기고요. 누전이 뭐냐? 전기가 누설이 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락사고가 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약간의 지락사고라고 보시면 되죠. 저항이 있는 지락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전이 크게 났을 때는 이제 지락사고가 난 거죠, 결론적으로. 왜냐면 누전이라는 건 지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럼 선로가 두 개가 가고 있었는데 한쪽이 지락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지락사고가 나면 지락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오겠죠. 오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우리는 단상설비를 씁니다. 단상설비를 쓰다 보니까 이쪽으로 선로가 갔다, 전류가 흘렀다가 이쪽으로 전류가 똑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를 감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차단기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지락사고가 났으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이쪽으로 나가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보내는 거하고 받는 양이 틀려지니까 이 차단기에서는 이 2차 측에 누전이 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 페이지 563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LB 정상 시에는 5A, 5A인데 지락 발생 시에는 6A가 가고 1A가 지금 바깥으로 사람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ELB 쪽으로 5A밖에 안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상시 때는 5A, 5A인데 그래서 지락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6A를 보냈는데 여기서 지락사고 나서 1A가 흐르고 이쪽으로 5A가 흐르니까 여기 사이에서 1A가 차이가 나니까 이 ELB가 검지를 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ELB는 이제 요거 자체가 아주 작으니까 누설전류처럼 작을 때 이걸 증폭해가지고 정확하게 감지하기 위해서 얘가 제로CT, ZCT를 내장한 제로 커넥스 트랜스포머가 내장된 쪽에서 영상전류를 검출해서 동작하게끔 돼 있다. 그 전에 보시면 지락은 영상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락은 영상이다. 단락은 삼상 단락인 때는 뭐라고요? 단락은 정상, 역상, 영상이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영상은 없다. 얘는 영상이 있는데 단락에서는 영상이 없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삼상 단락에서는 뭐라고요? 역상도 없다. 영상만 없는 게 아니라 역상, 영상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삼상 단락은 정상분만 기인한다. 이상 단락에서는 역상이 있겠죠. 그래서 삼상 단락절로 계산할 때 아이언분의 뭐 2A 해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 아이언 정상분만 있는 거고 지락전류 같은 거 계산할 때 아이언 Z1분의 2A죠. I1은 Z1분의 2A가 되는데 예를 들어 지락전류 IG 같은 건 Z1 플러스 Z2 플러스 Z0 플러스 3배 RG의 3배 2A가 됐죠. 이렇게. 왜 하나 있었고 하나 있었고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3배니까 3배가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야죠. 이렇게. 근데 얘는 하나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지락점의 저항이 여기 더 들어가죠. 여기가 지금 올라가니까 얘 값은 이제 작고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 값은 높을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 단락인견 여기 또 하나 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얘도 원래는 Z1분의 2A인데 이걸 계산하다 보면은 이 값보다는 훨씬 더 이게 크겠죠. 통상적으로 얘가 100이라 그러면은 지락전류는 한 60에서 80% 정도. 이상 단락은 86.6%가 나온다. 그 단락전류 계산식에서 나왔었고, 그거는 이제 큰 전류일 때 그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누설 전류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누전 차단기 동작 원리하고 이 부분은 ELB가 옛날에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예. 빈도는 작지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뭔지, 이제 전기안전 기술자를 보실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긴 이 그림이 뭔지를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거는 전류가, 이쪽은 전류고요. 이쪽은 시간입니다. AED, CPR 다 외웠는데 지금 제가 다 까먹었는데, 전류가 많이 흘렀을 때는 이게 바로 이제 심실세동 전류인데, 여기 지금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체 한계 전류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인체 한계 전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거 이상 흐르게 되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그래서 그 전에 차단을 해줘야 된다. 이 에너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류가 큰 게 어느 정도 짧은 시간 동안만 흘러도 사람은 지금 위험할 수가 있다. 전류가 작은 거는 조금 더 흘러도 사람이 견딜 수 있다. 이걸 나타낸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I자성 T, 여러분들 계셨던 그 오음손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걸 이 시간과 전류하고 시간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한계를 지어놓은 건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30mA 0.03초. 여기 30mA일 때 0.03초까지는 괜찮고, 여기 100mA 되면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CPR은 뭐냐, 그 인공 호흡을 하는 것들을 CPR이라고 그러고, AED는 이게 뭐냐, 이게 장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그 세정기 있지 않습니까? 전류를 만들어주는 그 세정기입니다. 세정기인데, 이건 뭐냐면은, 요 AED가 하는 역할은 사람이 이제 그 병원,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인공호흡할 때 보시면은 그 양쪽에다가 저기를 해가지고 100mA, 200mA, 300mA 가지고 줄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병원이 아닌 일반 그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장소에다 저걸 설치해가지고 위험할 경우 저걸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바로 이제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작게 해가지고 점차 그 값을 키우면서 이제 사람의 심장 쪽에다가 흘리게 되면은 사람의 심장 속이 다시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측면에서도 보실 때 이런 값이 너무 많이 흐르게 된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한계치를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ELB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ELB의 원어가 뭐냐, 어스, 땅 쪽으로, 리키지, 누설이 되는 걸 차단하는 브레이커다. ELB입니다. 그래서 브레이커는 차단 장치입니다. 차단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스위치는 그냥 온오프 하는 스위치고요. 차단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ELB는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ELB 같은 보통 1.5카, 2.5카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단락전류를 차단해 줄 수가 있고, 10카짜리가 흐른다. 그럼 얘는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격 감도 전류가 있죠. 이런 거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전격 감도 전류가 뭐냐면 이겁니다. 30mA 0.03초에서는 제대로 동작하게끔 전격 감도 전류가 있습니다. 전격 부동작 전류는 얼마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전격 부동작 전류. 이거는 15mA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전격 감도 전류는 이제 30mA입니다. 이렇게. 근데 부동작 전류는 15mA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절대 동작해서는 안 됩니다. 0에서 15 사이에서는 절대로 동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15에서 30mm 상태에서는 동작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오차가 50%라는 얘기죠. 오차가. 왜냐하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오차를 정밀하게 못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A, 1000A 되면은 거기에 대한 오차를 10%다 그러면 1A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죠? 미리암페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차가 너무 크게
날 수밖에 없죠. 오차율은. 근데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바뀐 게 지금 30mA, 50mA, 100mA, 200mA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공장 같은 데는 30mA 못 씁니다. 누전이 되니까. 장비 자체에 C 성분이 있다 보니까 C 성분에 흐르는 이 누설 전류가 감지가 된다는 얘기죠. 30mA 이상이 개통 내에 흘러다닙니다. 그러면 누전 차단기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200mA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전이 좀 덜 민감하게끔 아니면 MCC만 쓴다든가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화장실에 사용하는 것들은 이 전격 감도 전류를 15mA짜리를 바꿔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갑자기 바꿔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ELB가 크기가 클려지는데 그 많은 배전반에서 ELB를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욕실 같은 데 꽂는 콘센트형. 이렇게 콘센트형으로 딱 꽂아가지고 여기 누전 차단기가 달려있는 타입들이 나온 겁니다. 법이 바뀌다 보니까. 걔는 이제 15mA고 얘는 전격 부동자 전류가 7.5mA로 바뀌었습니다. 50% 오차를 똑같이 가지니까. 그렇게 바뀌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찾아내 보시고 이런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의 기능과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배전선로에 대한 보호가 있다. 그럼 배전선로에 대한 보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송전선 보호 개전 방식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뭐죠? 발전을 하죠. 그래가지고 송전을 하고 변전을 하고 배전을 하죠. 그러면 발전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 변전선, 배전선. 배전선 쪽을 그렇게 안 보는데 이쪽에 대한 보호 방식이 나와 있는데 얘도 보시면 똑같죠. 선로에 대한 사고, 그 다음에 변압기에 대한 사고, 그 다음 기타 기기의 사고. 근데 발전기만 없는 겁니다. 형식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실 때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보신 다음에 보호개전기가 이제 송전 쪽에서 볼 때 발전기에 대한 보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송전선에 대한 보호 방식이 있고, 변전소 쪽에 대한 변압기에 대한 보호 방식이 있고, 또 모선에 대한 보호 방식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콘덴서에 대한 보호 방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고, 여기는 전동기에 대한 보호 방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발전기에 대한 보호 방식은 뭐가 있었고, 변압기에 대한 보호 방식은 정기적인 보호 방식과 기계적인 보호 방식이 있다. 요거 송전선에 대한 보호 방식은 과반 거피제,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가져놓고 도표하고 시작해가지고 과전류 개전 방식, 방향 과전류 개전 방식, 거리 개전 방식, 파일로트 개전 방식, 가방 거피제, 제표로 방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파일로트는 표준통 방향, 그러면 표시선 개전 방식, 전력선 반송 개전 방식, 통신선 반송 개전 방식, 마이크로파 개전 방식, 광파 개전 방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나오면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 놓고 발송 배전 쪽에 변전 배전 쪽에 이런 식으로 가방거피제 뭐 모선에 대한 것들 어떻게 되냐 전압 차단 방식 제가 압류 방위 환차라고 했죠. 여기 압류 방위 환차 나중에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외우시잖아요. 전압 차단 방식, 전류 차단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환상 보선 방식, 차단 모션 방식, 차편 보선 방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키워드만 외우시고 거기에 대해서 딱딱 쓰시고 이게 뭐라는 거를 이제 그 앞에 그 과정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써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배전선로 쪽에서는 뭐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로에 대한 사고, 변압기에 대한 사고, 기타 기기에 관련된 사고. 근데 뭐 과부하, 내, 뭐 지락,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키워드 정도는 여기 보시면 선로의 사고하고 변압기의 사고하고 기타 기기의 사고가 있다. 그러면 배전선로의 사고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는 겁니다. 배전선로의 사고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여기 있는 것처럼 선로, 변압기, 기타 기기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놓으시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통신선 유도장애 있었네. 통신선 유도장애. 제가 글씨를 좀 빨리 쓰다 보니까. 그 다음 배전선로의 사고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고, 보호는 어떻게 하냐. 이건 사고 부분이 있고, 그 사고에 대해서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 선로 있었으니까, 이제 변압기 있었으니까, 이제 기타 기기 있었으니까, 유도장에 대해서 이제 보호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흐름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럼 고압 배전솔로에 대한 보호학에서는 배전솔로에 대한 보호는 뭐냐? 단락보호하고 지락보호하고 아까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다음에 기타. 뭐 그 다른 뭐 주파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단락과 지락으로 나눠진다. 단락은 과부하다. 그럼 이제 변압기 쪽 보호는 배전 쪽이 아닌 변압기 쪽 보호는 원래 이제 고압 쪽에서는 전기적 기계적인데 여기는 이제 주상 변압기이기 때문에 주상 변압기 보호할 수 있는 게 오일 변압기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게 컷아웃 스위치 COS. 그 다음에 캐치홀더. 저 뒤에 보시면 COS랑 저기 예제품이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보시면 멀리서 보시면은 이게 COS 쪽은 애자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주상 변압기 보시면. 근데 이게 COS인지 컷아웃 스위치인지 파워 퓨즈인지 처음에 보시는 분은 모릅니다. 근데 이 안에 보시면 COS는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퓨즈가 하나 달려 있고요. 파워 퓨즈는 말 그대로 밀봉이 돼서 요 안에 밀봉이 됐다고 하더라도 약간 틀린데 한리형하고 비한리형은 얘도 이제 비한리형이고 얘도 비한리형인데 COS는 여기에 빨간색으로 여기 접점이 없습니다. 밑에 빨간색으로 접점이 있으면 걔는 파워 퓨즈입니다. 이거 분해해 놓은 것들 다 사진을 제가 다 찍어놨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보시면 COS는 그냥 이렇게 실 같은 거에 이렇게 퓨즈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 퓨즈도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통 자체가 약간 틀려집니다. 파워 퓨즈 같은 경우는 K라는 걸로 씁니다. 1K 쓰면 얘는 1A짜리입니다, 그냥. 뭐 20K 그러면 얘는 20A짜리고요. 뭐 이렇게 그런 그 K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COS 같은 경우는 그런 K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배전솔로에 대한 보호, 접지보호, 고조압 혼촉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조압 혼촉 사고 시에 전압 상승이 얼마나 되는지 요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 14-13을 보시면 CVCF 얘도 옛날에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CVCF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CVCF가 뭔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VVVF하고 비슷한 건가? 옛날 건축전기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쓰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원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게 뭔지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CVCF에서 C는 콘스탄트입니다. 일정하다 이거죠. 일정한 전압과 일정한 주파수를 보낼 수 있는 거야. 그게 CVCF 돼 있는데 얘는 결론적으로 뭐다? UPS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uninterruptible, interruptible power supply. 정전이 일어나지 않는 무정정 전원 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밑에 나와 있네, 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CVCF는 이거하고 같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거기에 대한 사실상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UPS를 제가 옛날에 공부를 했었는데 약간 좀 틀립니다. 바이패스형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서 이제 조작하는 방식에 따라서 상용하고 이제 그 절안하는 방식들이 이거보다 조금 더 틀립니다. 약간 내용들은.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가지 내용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옥내 배선의 보호 14-6 과전류 보호. 앞에서 보셨던 게 과전류 지락 보호 있지 않습니까? 과전류에 대한 보호는 퓨즈로 하고 있다. 지락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앞에서 지금 사고가 어떻게 됐었고 사고 내용에 대해서 보호하는 방식이 어떻게 됐었다. 이렇게 설명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고의 종류 4가지 보호하는 방식이 어떻게 된다. 단락 보호는 어떻게 하고 지락 보호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 배전솔로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고 변압기는 어떻게 보호하고. 그럼 요 내용과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옥내 배선에서는 어떻게 보호를 하겠냐. 그럼 마찬가지로 사고가 어떤 종류가 있냐. 그럼 단락사고하고 지락사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락사고에 대해서는 퓨즈로 보호하고 지락 보호에 대해서는 ELB로 보호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정리 정도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되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지락 쪽에서는 아까처럼 ELB가 나왔으니까 그 옥내 배선에서는 이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쓰여지느니 이 누전 차단기 설치라든가 외암 접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14-7회 14-6도 중요하지 않고 14-7은 조금 중요하죠. 왜냐면 접지가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접지의 목적이 뭐냐? 앞에서도 접지의 목적이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그 변전수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접지의 목적은 쓰실 수 있어야 되죠. 1, 2, 3.
1번이 뭐냐? 저압측 전위상승 억제. 고접 혼척 시 전위상승 억제한다. 그리고 지락사고 시 뭐 분담 전압의 억제, 감전 방지, 절연계금의 저감. 여기 보시면 분담 전압의 억제. 그리고 유도에 의한 감전 방지. 인체 뭐 위험으로부터 줄여지는 부분이고, 4번이 보호장치 동작 확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왜냐면 이렇게 고저압 혼척 같은 경우 이게 변압기가 있는데 용량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데, 대부분 여기 고저압 혼척 사이에 여기 혼척 방지판을 달고 여기다 접지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척 방지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혼척을 하더라도 혼척 방지판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때 접지가 되어 있는 쪽으로 바깥으로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고압의 어떤 큰 에너지가 이쪽으로 지금 넘어올 때 이쪽으로 빠지니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는 많이 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전위 상승이 억제가 된다는 얘기죠. 전류가 많이 흘러가야 되는데 전류가 이쪽으로 지락 전류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V는 IR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I 값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전압 부분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부단 전압의 억제도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고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니까 전압이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니까 전압도 억제가 될 거 아니냐. 유도에 의한 감전 방지.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실드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서 하게 되면 이쪽에 실드에 이렇게 접지가 돼 있으면 이 안에 기기 쪽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쪽에 접지가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안 가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어떻게 돼 있었죠? 정전유도 전자유도장에서 차폐선을 설치를 했죠. 전력선이 있고 통신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선이 있었다. 그럼 차폐선이 바로 뭐죠? 차폐선에다 접지를 했죠. 이렇게. 유도가 된다는 얘기죠. 전력선에 의한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M이 유도가 된다.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이쪽으로 유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M에. 그거에 대해서 얘도 이쪽으로 유도가 되겠죠. 얘도 이렇게 유도가 되고. 여기서 유도된 거에 반대 방향으로 얘가 또 이만큼 유기가 되니까 요만큼 유기한 걸 얘가 이렇게 깎아주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의 거리만큼의 어떤 에너지가 이 통신선에 인가된다고 제가 그때 그런 식으로 이해를 드렸죠. 그러니까 얘가 유도를 해서 이쪽으로 인가되고 얘가 여기서 유도돼서 이쪽으로도 뭔가 에너지를 전개를 해주는데 이 에너지가 이쪽으로 지금 이 방향으로 어떤 플러스 방향으로 유도가 되고 있다. 통신선 측에. 그러면 차폐선에서 접지를 하면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지락사고 나면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에서 반대 방향의 마이너스의 어떤 유도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 봤을 때 플러스로 유도되는 부분하고 마이너스로 유도되는 부분을 해서 이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이 감소가 된다. 그런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은. 실질적으로 그냥 그 그림은 이제 다른 식으로 했지만 이해는 그렇게 하시면 좀 편하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게 차폐선이 전력선에 가까이 갈수록 유도장애가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유도에 대한 감전방이라는 게 이렇게 접지가 돼 있으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게 이쪽으로 해서 바깥으로 빠지니까. 아까 이 차폐선에 여기 지금 혼축 방지판에다 설치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CT를 달아가지고 지락전류를 검출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지락사고가 나더라도 지락사고 나는 부분이 이쪽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혼촉이 됐을 때 이쪽으로서 흘러갔을 때 이 지락 계정이 확실하게 동작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지공사에 대한 목적 정도는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1종, 2종, 3종 접지공사, 특 3종 접지공사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기사 시험 공부할 때도 다 배우셨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15, 그 다음에 150분의 150V 나누기 하는데 5옴, 그 다음에 15옴, 100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표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게, 발성배전에서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그 가공선만일 경우, 그리고 케이블만일 경우, 가공선과 케이블을 병용할 경우에 대한 지락전류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론이니까. 그래서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해가지고 전압 강화 부분에 대한 수식들이 옛날에 계산하셨죠. 35.8, 17.5 해가지고 계산했던 그런 수식들이 여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류 분배 법칙에서 그 기기에 혼촉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예제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으면 전동기가 있는데, 전동기에 사람이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되냐, 분배가 어떻게 되냐, 그걸 이제 계산한 문제가 있죠, 예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5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접지공사의 시설 기준, 접지선의 굵기, 뭐 공사 방법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변전소에 대한 접지 설계하는 부분, 아니면은 매설지선을 설치한다든가 철탑에 대한 접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빈도수가.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14에서는 이종접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접지 앞에서 설명했던 가공선과 케이블이 있었을 때 그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종접지 저항을 2초 이내에 고압전류를 차단할 수 있게끔 몇 옴짜리를 저항을 달아야 되냐,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14-15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전류가 분배됐을 때 그 분배 법칙에 대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14-15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중요한 건 14-16에는 배전 자동화입니다. 이제 하나 더 본다면 이제 변전소 자동화 해가지고 IC61850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근데 배전 자동화는 뭐냐? 여기 지금 우리가 배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압 배전도 있고 저압 배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배전 방식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배전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배전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 기기를 자동으로 시그널을 줘가지고 요거는 KDN에서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을 구성을 해가지고 시그널을 줘서 그 값들을 받아서, 사실 이제 배전 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여기 요 앞에 지금 영등포 지점이 있는데 그 각각의 지점에 그 배전 순시팀이 연락을 받고 거기 가서 이제 캐치홀더 내리고 나서 배전 쪽에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자동화로 해가지고 시그널이 뜨면은 양쪽에서 가서 사고 구간이다. 그러면 그 구간은 제해를 놓고 나머지 구간으로 돌려서 전기를 송전할 수 있게끔 시그널을 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이렇게 있다. 그럼 사람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 가로등을 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끄고 저녁 때 와서 켜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남산에 이렇게 주파수 발신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신을 딱 보내면요. 여기 지금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가로등 옆에 센서가 달려서 주파수 받으면 자기가 켜집니다. 그 주파수 받으면 다시 꺼지고, 시간대별로. 아니면 여기 조도 센서가 또 달려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켜지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배전설로도 그렇게 자동화가 돼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제어하는 부분. 그러면 그 배전 자동을 하려면 자동화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자동화 설비를 한다는 건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RTU가 달려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RTU가 뭐냐면 리모트 터미널 유니티입니다. 리모트 상에서 터미널 유닛 달려있는 기기다 이거죠. 그러면 RTU를 통해서 통신을 해가지고 시그널을 주게 되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게 유선으로 가느냐 무선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유선으로 가는 건 선이 가닥해가지고 시그널을 주면 옛날 유선 통신하고 똑같죠. 무선은 뭐냐? 여러분들 전력량계 같은 데도 가면은 이제 154 수용가 같은 데 전력량계 가면 옆에 옛날 019 전력량계 옆에 이렇게 무선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측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저압 같은 경우는 아줌마들이 다니면서 저기 가지고, PDA 가지고 이렇게 찍죠? 찍어서 그렇게 계량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 적으면은. 그렇게 하는 방식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제 자꾸 옛날에 손으로 수기로 적어서 하던 것들을 지금은 PDA로 쓰면은 그냥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계량기 옆에다가 핸드폰을 달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바로 또 송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배전 자동화의 기능과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25점짜리로 나와 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외웁니다. 키워드로 이건 외워주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뭐냐?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시간을 줄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를 한다. 그리고 인원들도 줄여줄 수가 있고 아까처럼 검침 같은 것들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로기 개폐를 감시 제어하는 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배전관리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불이 났다고 전화하기 전에 센서가 불이 났다고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죠. 부하 관리는 이제 부하가 많이 드러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줄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동 원격 검침. 아까처럼 AMR이라고 얘기하는데 원격으로 가서 검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과 효과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걸 이제 키워드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배전 자동화가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586페이지에 가시면 EMS가 있습니다. 배전 선례 관리할 보호 쪽에 보시면 EMS 해가지고 이런 그 배전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스카다가 있고요. 이 배전 자동화는 스카다는 아닙니다. 배전 쪽이니까. 개념은 이제 피더 오토메이션 뭐 해가지고 뭐 팩토리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옛날에 FA 하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얘는 DAS라고 하죠. 디스트리뷰션 오토메이션 시스템. 배전을 자동화한 시스템이다. 배전 자동화 DA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데이터 애퀴지션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다 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DAS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게 배전 자동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한전 쪽에서. GIS에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제 발성 배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도 GIS가 뭐냐?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가 있고요. 글로벌 인포메이션 시스템도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영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587페이지 보시면 전기 품질에 관련된 내용, 정전 시간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 나온다. 신뢰도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 해석하는 뭐 평가 지수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LOLP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한번 다른 자료들을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4-18에 보시면은 계획의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COS, 그 다음에 부하 계획, 가스 스위치 기어, 그리고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전 배전 쪽에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요도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저도 이제 배전을 잘 몰라가지고 배전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내용은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본다고 해서 이런 시험 문제를 쓰는데 뭐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공부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자료는 보내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시험 때문에 시험을 위해서는 여기 있는 내용 정도만 정리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제가 보내드리는 그런 그 관연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각 장별로 정리되어 있는 그 문제들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보십시오.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들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송배전 공학이 마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 3주 정도는 더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설명들을 드리다 보니까 늦었고요. 이제는 요거를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연도 문제 분석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